그 출석 사진을 좀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비디오를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지? 네, 비디오 켜주십시오. 네, 오늘은 참석자가 좀 적어서 일단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아마 제가 이 캠퍼스에 올려드렸는데요. 5월 5일이어가지고 강의를 못했고, 오늘은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로 오늘 강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아마 이제 이 캠퍼스에 올라왔었던 내용은 식물에 이제 저희 모두가 주변에 이 식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 환경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러한 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환경이 점차 저희의 이제 인간의 파괴적인 어떤 활동들 때문에 이 지구가 굉장히 아파하고 있고 이 지구를 우리가 이제 가이아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지의 여신이고 현재는 이런 가이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지구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지구를 가리킨다고 하였는데요. 이 가이아의 인간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런 환경을 파괴하다 보니까 이런 복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중에 제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런 사막화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점점 굉장히 파괴적으로 변해가고 있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좀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식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말랭이라는 식물 같은 경우는 보통 식물보다도 100배 이상의 유독한 원소나 중금속들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정화식물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불의옥장과 같이 오염된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식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불의옥장 같은 경우도 수중식물, 중금속 등의 이 흡착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저희가 키우게 될 때 환경을 굉장히 정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산림, 이 숲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캠퍼스에 올라간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환경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산성화되는 이런 산성비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극단적으로 지금 유럽의 고성인데요. 주변에 이렇게 산림이 이렇게 있었다가 지속적으로 산성비가 내리다 보니 주변에 이런 산림이 다 없어져 버리고 덩그러니 고성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숱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비를 맞게 되면은 머리가 빠는
이 산성비에 의해 가지고 머리가 빠는 이런 것도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푸르른 지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켜야 되는데요. 그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희가 몸소알 수가 있습니다. 어, 대기의 기온의 이상, 그리고 온도의 이상,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바로 느낄 수가 있을 뿐만 아니고 특히 바다의 이상 증상들은 저희가 바로 몸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그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에서는 어, 과연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환경 전문가가 다루었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지구의 온난화에 의해서 원래 열대나 아열대에 있었던 박쥐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온대지방으로 올라오면서 특히 중국의 남부지방 이런 곳에는 박쥐의 종류가 100배 이상 다른 종류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이 박쥐를 잡아서 바이러스를 살펴보면 두세 개의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들의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바이러스들이 점차적으로 온대 지방에 이 박쥐가 날라옴에 따라서 발견이 되고 있고 이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코비드 19으로 명명이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 가이아, 이 지구를 저희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혹사시키면서 이용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파괴시켜 왔다라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 환경에 대한 우리가 자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코로나 19을 비롯해서 이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미생물까지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점차적으로 알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파괴적인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 한번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에너지의 획득 과정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푸르른 지구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바이오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바이오 에너지라는 말은 이미 한 십수년 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겠다. 또는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옥수수로부터 바이오 에너지를 추출하여서 이 추출한 에너지를 앞으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석유 에너지, 석탄 에너지가 아닌 재생 에너지, 특히 식물이나 이런 그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겠다. 이와 같이 이 석유 에너지랄지 아니면 석탄을 활용하는 에너지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하겠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에너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물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식물과 인간의 공생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지만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에너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우리가 먹고 있는 식물, 동물, 뭐 미생물, 버섯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버섯은 미생물에 들어가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먹거리들이 에너지로 다시 탈바꿈을 해서 우리가 움직이거나 말하거나 자거나 뭔가 액티비티를 할 때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일단 자연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들이 대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화석 에너지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석탄, 그리고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이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추울 때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들이 바로 이런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로부터 오게 되는데요.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가장 보유량이 많은 러시아랄지 아니면 그 우크라이나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에너지들은 이 북반구에 위치해 있는 다양한 나라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석탄이나 석유보다도 깨끗한 에너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석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태우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오염물질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석유의 경우에는 크루드 상태의 이런 오일을 채취해서 이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파괴적인 그런 그 오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 이제 자연 에너지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류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화석 에너지와 다르게 자연 에너지는 태양열 또는 지열, 조력, 화력, 풍력, 수력, 원자력 또 여기에 자연 에너지, 원자력도 뭐 솔직히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원자를 그 그 가공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에너지이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에너지에 속하게 자연 에너지 안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좀 약간 의문점이 드실 텐데 일단은 스스로 계속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좀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우리가 가둬놓은 어떤 그런 건물 내에 이게 만약 그 폭파가 되거나 할 때에는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파괴적으로 모든 동식물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에너지이지만 상대적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에너지 안으로 자연 에너지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들을 지금 보시면 점차적으로 이 석탄 그리고 가스, 오일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줄이게 되면 대체 에너지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2011년 현재로 이렇게 보았을 때 일단 그 여러 가지 방금 보셨었던 이런 석탄, 콜, 그다음에 석유, 페트로넘,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물론 천연가스가 점차 줄어들거나 이런 경향을 보이진 않은데요. 일단 어떤 다른 대체 에너지들이 점차적으로 이 리뉴어블 에너지 이거 RE100을 이제 달성시키겠다고 유럽에서는 선언을 하였는데요. 이 리뉴어블 에너지랄지 아니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 이 리뉴어블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매스들도 늘어나게 되는 경향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이런 이 누클리어 같은 경우는 원자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삭제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할까요? 바로 모든 여러분 전기 그리고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 여러분의 그 편리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 개인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살고 싶지 춥게 살고 싶지 않을 거고 여름철에 어, 차, 어, 차갑게 살고 싶지 덥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에너지는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 순천대학에서 한 해에 아니 한 달에 사용하는 그 전기료가 대략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억이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지금 실험실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그 전력이라고 하는 상태로 저희가 바꾸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학 같은 경우가 한 달에 사용하는 전기료가 한 20억 된다라고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대학일수록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을 뿐만 아니고 산업계, 그다음에 농업
이런 쪽에서도 사용하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이제 많이 말씀드릴 것은 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이랄지 그러면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생에너지랄지 대체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계속 이런 석유, 석탄, 그 천연가스랄지 누클리어 에너지랄지 원자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줄여갈 수 있을까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정답일 수는 없지만 이런 정답이지 않지만 한번 그 돌파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방금 제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가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1차 에너지라고 한다면 2차 에너지는 1차 에너지 자체를 변형하거나 혹은 가공해서 우리 생활이나 산업 분야에서 다루기 쉽고 편리한 에너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라고 하고요. 도시가스랄지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이 바로 2차 에너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1차 에너지가 방금 보셨던 이런 1차 에너지라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초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게 1차 에너지라면 2차 에너지는 이것을 가공, 변형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상태로 바꾸는 것. 이게 이제 전기, 도시가스,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RE100에서 이제 R, Renewable Energy, E에서 RE100이라고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죄송합니다. 소문자로처럼 RE 이 100은 이제 재생에너지만 앞으로 에너지로 사용하겠어요 하는 이런 그 가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차 에너지의 형태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 에너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태양열, 지열, 조력, 파력, 풍력, 수력, 원자력 이런 것들의 이제 자연 에너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재생에너지의 이 예제에서도 태양, 풍력, 수력, 지열, 조력, 화력 이런 것들을 또한 바이오 에너지도 그 재생에너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RE100을 달성한 제품만을 우리 유럽으로 수입해서 들어오겠다라고 한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화력 그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이런 그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에너지를 더 이상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가공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이런 온실가스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너네도 그만큼 노력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에 수입하는 모든 제품들은 RE100이 달성된 제품만을 수입하겠다라고 해서 지난 정부에서 우리도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포함한 이런 에너지들을 조금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좀 많이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바이오 에너지를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바이오 에너지도 재생에너지, RE100을 달성할 때 포함되는 에너지입니다. 또한 신에너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재생에너지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물리력, 새로운 물질 기반으로 하는 핵융합, 요즘 이제 수소 에너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기 유체 발전이랄지 연료 에너지 혹은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재생 에너지는 사실 신에너지하고는 다릅니다. 또한 대체 에너지라는 또 개념이 있는데요. 이 대체 에너지의 경우에는 일단 화석 연료 자체는 아니고요. 환경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약간 재생 에너지와는 구별이 되지만 환경 자체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우리가 대체 에너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방금 저는 1차 에너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2차 에너지는 또 무엇이고, 그러니까 1차 에너지를 가공해서 편리하게 만든 거 2차 에너지, 그리고 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얻은 것뿐만 아니고 바이오 에너지를 포함해서 자연 상태에서 뭔가 새롭게 가공하여 만든 에너지를 저희가 재생에너지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신에너지의 개념은 지금까지의 이런 1차, 2차 그리고 재생에너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그런 에너지다. 그래서 그거는 신에너지라고 부르고 또한 이것과는 또 상반되게도 대체 에너지의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에너지원별로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에너지들은 이런 재생에너지랄지 신에너지를 조금 더 포커스 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 2008년에 지금부터 지금 상당히 오래전 14년 전에 국가에서 이제 발표했었던 2030, 2030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꿀 거예요라는 한 에너지의 어떤 플랜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당시에 2007년 당시에 석유를 43.4% 거의 반 정도의 에너지를 석유와 그리고 LNG 우리가 아까 보셨던 천연가스이고요. 그 다음에 석탄 이거를 다 합치면 거의 70% 이상의 에너지를 저희는 지금까지 이런 화석 연료를 활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2007년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원자력 에너지가 14.9%를 차지했고요. 또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가 대략 2.5%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14년 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 하면 우리가 약간의 깨끗한 에너지니까 원자력을 더 늘릴 거야 라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LNG도 좀 줄일 거야. 석유는 더 많이 줄일 거야. 석탄도 정말 많이 줄일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3분의 1 비중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그 2016년 현재 방금 이제 2030에는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했는데요. 자, 이걸 자세히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보면은 석유를 한번 보시면 석유의 경우에는 39.3%로 줄이긴 하였습니다. 석탄이군요. 예, 석유의 경우, 그리고 원자력의 경우, LNG의 경우, 이건 지금 비중과 단가를 말을 하는데요. 석탄이 제일 가격이, 일단 원자력이 제일 싸고, 그리고 석탄, LNG, 이 순으로 석유가 좀 상대적으로 비싸죠. 이거는 이제 2016년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좀 포커스해서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다른 이 LNG만큼 정도의 10원이나 더 비싸긴 한데 6.5%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텐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뒤처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하튼 이 에너지 정책이 좀 잘못되어서 수정안을 좀 거치게 됩니다. 3차 에너지 주요 기본 계획인데요. 일단 당시에 2017년 당시에 보시면 석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도시가스, 석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석탄도 더 늘어나는 방향 그리고 2040년이 되면 석유는 좀 줄어들고 도시가스는 늘어나고 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그렇게 막 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튼.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에 2차 이제 초안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원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정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에너지의 어떤 그 향방은 약간씩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무슨 에너지 정책이 이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그 전 세계적인 기조로는 이런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인 석탄, 석유, 도시가스라는 이런 것들은 좀 감축을 해야 하고 뭔가 클린한 상태의 에너지를 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에너지가 점차 예전에는 요만큼 필요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석탄 비중이 뭐 이만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은 이렇게 몇 퍼센트로 줄어들었어요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은 게 더 늘어나는 방향이지 줄어드는 방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에너지가 요만큼만 필요했는데 지금은 모든 가전이랄지 모든 공장에서 돌리는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 프로테이지로 보여주는 것 자체는 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튼 저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뭐 신에너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제가 일단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에너지는 점차적으로 이런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야 하고 신에너지랄지 신재생에너지랄지 이런 것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뭔가 이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이런 것들을 뭔가 계속 바꿔야 된다라는 그 방향으로 가야만 지구가 가이아가 어떤 세이프하게 갈 수가 있다. 우리 후대가 좀 점차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오염된 곳으로부터 저희가 좀 더 오염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산림욕을 하거나 이럴 때, 아, 좋다. 정말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까처럼 지속적으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되고 그리고 그 배출된 에너지에 더러운 그 어떤 그런 물질들이 다시 비로 내리고 그래서 산성비가 되어서 내리고 한다면 사실상은 지구는 깨끗하고 그 아름답게 보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시면 깜짝 놀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바로 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 용량들입니다. 저희가 중국에 대한 그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거기에서 산업을 너무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미세먼지들이 많이 날라오고 있어. 중국의 황사가 봄만 되면 우리한테 날라와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어.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중국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발전 설비 용량 자체가 404이고요. 유럽 28개국을 합한 게 339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풍력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력,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나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은 상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 설비 용량 자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유럽연합 28개국을 다 합친 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얻고 있다. 그리고 특히 발전 설비 자체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재생에너지를 1246이라는 것을 이제 놓고 보았을 때 중국은 그 중에 4310이잖아요. 3분의 1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다라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나머지 3분의 1이 유럽 연합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독일, 영국을 빼버리겠습니다. 나머지가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은 나라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땅덩어리도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도 78, 일본 64. 자, 보시고 우리나라 어떤가요? 9입니다. 9. 9. 중국에 비해서 몇 배인가요? 엄청 400배. 적게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좀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크게 확대해서 봤을 때
대부분이 태양열에 의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설비 자체가 지금 발전 설비 자체의 용량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은 풍력도 굉장히 적게, 그다음에 바이오매스는 더 적게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OECD 국가이고 이러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 투자가 정말 적다라는 것을 보고 저도 약간 좀 깜짝 놀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하여튼 그 2007년을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의 그 2007년을 보시면 폐기물로부터 대략 77%를 얻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폐기물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저희 만들어냈고, 그리고 수력을 13.9% 정도를 사용하고, 그리고 바이오를 6.6, 그리고 기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2.5%에 2.5%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은 그럼 2013년에는 어떻냐? 2013년에는 폐기물 77%에서 폐기물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5.8%이고요. 바이오가 15.8%, 수력, 그리고 기타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지열, 태양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걸 갑자기 보여드리니까 나 앞에서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뒤에서는 폐기물에서 제일 많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발전 설비 용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현재로는 태양광 이 폐기물이 굉장히 이제 지금 보시면 폐기물, 풍력, 수력, 바이오임을 알 수 있는데요. 신규 다시 계획을 세운 걸로는 태양광과 풍력을 상당히 많은 프로포션으로 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이제 그 설비 용량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2030이 됐을 때 이걸 다 합한 것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이 정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뭔가 전환을 하고 새롭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인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몇 년 전일까요? 5년, 6년 전에 스페인을 6년, 7년 전에 스페인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스페인을 갔을 때 스페인의 그 주도에서 이제 저희가 한 6시간을 차를 타고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빌렸었던 차가 독일의 BMW였던가? 근데 저희가 렌트카로 BMW를 빌릴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이제 6시간을 차를 타고 가면서 느꼈었던 건 뭐냐면, 야, 스페인이 진짜 농업국가로구나 하는 부분이었었고요. 올리브 나무들이 진짜 많이 심겨져 있었었고, 오렌지 나무와 올리브, 그리고 초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행이 제일 좀 놀랐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거기 이 초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태양열을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태양열 그 집진 장치가 굉장히 많았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혹은 어디 국도를 달릴 때에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산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다양한 태양열을 집진 장치들인데요. 태양광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장치인데요. 이미 그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에 나무를 베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반해서 스페인이나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꼈었던 저는 이제 스페인만 유럽 국가에서 다녀와 봤는데, 스페인의 경우에는 그냥 초지에다가 이렇게 태양열 장치를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장치 같은 경우도 좀 우리나라는 너무 무분별하게 산을 깎아서 만들어서 저러다가 태풍이 오거나 혹은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에 산에 나무가 없으면 산에 나무의 뿌리가 산의 흙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산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건데, 저러다가 산이 다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한편으로 좀
되기도 하였는데 여튼 태양광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 많은 그 돈을 가지신 분들이 이 태양광 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다 투자를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재생에너지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릴 텐데 이 풍력이랄지 이런 장치 아까 중국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러한 장치들이 상당히 풍력이랄지 수력에 많이 그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많은 투자자들이 태양광에 대한 개념이 일단 눈을 빨리 떴고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그 굉장히 많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굉장히 좋은데 이 태양광의 이 그 태양열을 모으는 이 장치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또 이게 그 지속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약간 그 좀 파괴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이제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인간의 공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식물에 좀 포커스를 맞춰 드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에너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인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일단 바이오매스, 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생명체를 의미하잖아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매스를 말합니다. 이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저희가 바로 바이오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바이오매스, 바이오, 생물학적인 어떤 그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행위, 이거를 이제 바이오 에너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럼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태양 에너지를 받는 식물 그리고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식물체, 균체, 그리고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 유기체 모두를 저희가 바이오매스라고 부릅니다. 일단 바이오매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식물인데요. 식물만이 바이오매스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덩어리, 제가 이 용어 자체를 그대로 말하면 바이오, 뭐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이오라고 하죠. 그다음에 매스, 덩어리이기 때문에 식물체, 균체, 동물체 이런 생물 유기체 모두를 바이오매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옥수수, 뭐 감자 이런 거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일단 이러한 그 바이오매스를 현재 만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곡물, 감자류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전분질계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본, 잎목, 볏짚, 왕겨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목질계라고 부르는 셀룰로스계입니다. 이것으로부터도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탕수수, 사탕무 이런 것들은 이제 달달한 탄수화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얘네는 당질계로부터 저희가 에너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축의 분뇨, 가축의 사체, 그리고 미생물의 균체 이런 것들은 단백질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기체, 바이오매스로부터 저희가 에너지를 확보하게 될 때 바이오 에너지라고 합니다. 최근 LG에서는 이런 저희가 버려지는 나무, 나무는 태움으로써 이 화력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 가스들 때문에 태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사실은 목질계, 셀룰로스계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얘를 저희가 어떤 형태로 가공을 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미생물이 분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미생물을 찾는 것을
LG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런 새로운 미생물, 이 목질계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찾아낼 수 있는 연구자들을 해외로부터 굉장히 많이 리크루트 해가지고 데려온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바이오 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그런 미생물 연구를 좀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하나 찾으셔가지고 특허를 내시면 굉장한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런 대기업에 팔거나 할 때 여러분이 팔 때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5%를 나에게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매스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것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바이오매스의 장점은 지속적으로 식물이 광합성만 하면 자라기 때문에 고갈 염려 자체가 없는 지속 가능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석유나 석탄의 경우는 한번 캐거나 사용을 하게 되면 다시 리유저블, 다시 사용할 수는 없는데요. 이러한 식물이나 동물, 물론 이제 동물은 좀 포함되지 않지만 식물의 경우에는 일단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플라이를 할 수 있는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이오매스 자체가 탄소 중립적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속적으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하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다시 이런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다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폐기물보다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탄소 중립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험에 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캠퍼스에 올려드린 강의 자료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온난화 문제를 탄소 중립 실현을 통해서 확고히 저희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쟁력이 약간 높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개발을 하게 된다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화력을 낼 수 있었던 에너지였던 석유, 석탄, 도시가스, 천연가스 등의 이 대체 가능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이오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농촌 사회가 점차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 부시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는 옥수수로부터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바이오퓨얼 이런 바이오 석유를 만들어낼 거야라는 것이 공표될 때 굉장히 많은 농부들이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러한 농작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중립적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지난 중간고사 때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과연 왜 식물을 많이 키우게 될 때 우리가 환경이 보존된다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번 강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그런 지속적으로 이런 푸르른 녹지를 지속적으로 더 만들어야 되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 지금 온난화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석 연료를 태우게 될 때 나오는 유독 가스들에 의해서 산성비가 내리고 환경이 오염된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체 에너지로서 이런 화석 연료가 지속적으로 고갈돼서 앞으로 20년 뒤에는 석유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석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석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나요? 혹은
나무가 다 떨어져서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혹은 석유가 지금 뭐 고갈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 고갈될지 누가 어떻게 아나요? 사실은 에너지라는 부분은 어떤 고갈이 됐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대체되는 게 아니고요. 그 에너지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거는 좀 효율성이 떨어져. 이거는 좀 어때? 라고 하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었던 것이지 에너지 자체가 뭔가 떨어져서 이게 다 고갈됐기 때문에 다음 에너지가 만들어졌었던 것은 개발되고 만들어졌던 건 아닙니다. 더 편리하고 더 좋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전 에너지를 포기했었던 것이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래로 석탄 산업을 대처 수상이 이제 포기하게 됐었던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에너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석탄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석탄 에너지를 영국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표하지 않았었습니다. 석탄은 아직도 영국에 굉장히 많이 묻혀 있어요. 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더 효율성을 갖춘 에너지였던 석유가 더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석탄 에너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앞으로 석유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바이오 에너지의 장점은 재생 가능하고 저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탄소 중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에너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보다도 더 많은 그 식물을 키워야 한다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원 확보가 약간 가끔 어렵게 될 때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적용 기술이 과도하게 활용될 경우에 환경이 다시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학과에도 바이오매스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산에서 이렇게 이 죽어가는 나무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내내 뭔가를 이렇게 막 가공을 하시는데 그 토요일, 일요일 내내 건물 내가 뿌연 연기로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가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신다는데 이게 우리가 막 기침을 할 만큼 이렇게 뭔가 연기가 나와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것에서 과연 이것도 또 옳은 일인가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바이오매스를 활용할 때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그 부분도 많이 저희가 좀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 에너지 기술 분류로는 이런 바이오 액체 연료 생산 기술과 바이오매스 가스화 기술, 그러니까 가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액체를 만드는 거,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가공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의 대표적인 어떤 그림인데요. 옥수수로부터 이와 같이 천연의 그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옥수수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 5분 쉬고 그 다음 과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